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도심 도로와 지하철역이 끊기고 주택과 상가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수량은 141.5mm로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감전 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째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군남댐과 의암댐 등이 일제히 수문을 개방해 하류 지역 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정오 수문 개방이 예고됐던 강원도 춘천 소영강댐은 내일로 방류가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비대위원장은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큰 폭으로 늘어 15만 명에 육박하며 118일 만에 최다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 뒤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북핵과 사드 등 안보 현안과 함께 10호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엔 동작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작구에는 간밤에 최대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은 침수가 시작돼 통제됐는데요. 지금 14시간 넘게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모르고 나왔고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뭐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은데요. 뭐 몰랐어요. 출근 중이었고 지금 통제 안 된 모르고 왔는데 통제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출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동작역에 차오른 물은 바로 옆 구반포역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이 때문에 구반포역 선로까지 물에 잠겼는데 구역의 복구 작업의 여파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9호선은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사이 상하행,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사이 상하행 열차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급행 열차 없이 일반 열차만 달리고 있습니다. 9호선 관계자는 배수 작업을 서둘러 오늘 안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역에서도 열차 운행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곳곳이 호우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요. 이 사고 여파로 이수역은 열차가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도 도림천 범람의 영향으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개봉역과 오류역도 선로 침수 등 피해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출근 집중배차 기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늘려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또 퇴근 집중배차 시간도 30분 늘리고 5호선에서 6호선, 7호선, 신림선을 각 2번씩 모두 8번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새벽 3시부터 1시에서 1시 반까지로 연장해 운영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비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황윤태, 김철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군남댐과 한강 수위에도 영향을 주는 춘천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혜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남댐에 나가 있고요. 홍성욱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춘천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군남댐에는 이른 오전에 그쳤던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댐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3개 문에서 13개 문이 모두 열린 채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군남댐 수위는 오전 11시 기준 28.4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초당 방류량도 전날 밤보다 줄어 지금은 2,200톤가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오전 중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휴전선 인근 북한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정도에 따라 군남댐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북한에는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고 내일까지 황해도와 환경남도 남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상류인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에선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임진강 최북단 남방 한계선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3.65m로 점차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피 권고 수준을 넘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본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또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또 전국 47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과 산림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저수지 범람에 유의하고 또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입산을 자제하고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홍성욱 기자, 춘천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2시간 전쯤 저희가 이것보다 좀 하류인 춘천 의암댐 앞에서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상류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제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춘천댐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춘천댐입니다. 현재 숨은 6개를 열고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비로 댐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북한강 수계댐뿐만이 아닙니다. 남한강 충주댐도 방류에 나섰습니다. 남한강 상류인 제천과 단양 등에 많은 비가 예상되며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초당 1,5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 한강 상류 두 물줄기에서 댐들이 줄줄이 문을 연 건데요. 한강 수계 댐들이 수문을 열면 하류 강과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호수나 강가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건은 북한강 최상류 소양강댐입니다. 총저수량 29억 톤으로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은 오늘 정오부터 초당 2,500톤의 물을 내려보낼 계획이었는데요. 인제, 양구 등 상류 지역 비가 예상보다 덜 내리면서 수문 개방을 내일 오후 3시로 연기했습니다. 수문 개방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 뒤로 불어난 이 계곡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밤사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피해는 2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횡성과 홍천 등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새벽 횡성군 우천면과 서원면 쪽에 강이 불어나며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요. 어제 오전 철원 동성읍에서는 주택 침수와 차량 고립 등의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서 50대 펜션 투숙객이 급류에 휩쓸렸다 실종돼 4시간 만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 가장 큰 걱정은 갑작스러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 산사태 취약지구가 2,000여 곳에 달합니다. 평창과 원주, 횡성, 춘천 등에서는 산사태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선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댐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혜린 기자, 홍성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계천도 지금 통제가 된 모양이네요.
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해 물이 불면서 현재 청계천은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은 다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오후부터는 매우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침수와 범람 피해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425.5mm, 경기도 여주와 양평, 서울 서초구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3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도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호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찾아보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으로 CCTV 화면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동작대교 남단 모습입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모두 지금 차량이 다니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강도 지금 흙탕물이 도로 직전까지 차올라서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흙탕물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수도권 교통 상황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주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비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피하고 계시죠. 나오시더라도 교통과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가급적 지대가 높은 곳에 주차해 두셔야겠습니다. 아마 통제된 곳이 없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가양대교, 동작대교 사이 양방향 지날 수가 없습니다. 강변북로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구리 쪽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평소보다 지나기가 힘들고 통과 시간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용인 방향 서판교 부근이 여전히 전면 차단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 유실로 작업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인 쪽으로 서분당 이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시는 게 좋겠고 워낙 경부고속도로 강남 지역은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오늘까지 힘겹습니다. 다행히 교통량 자체는 많진 않지만 4-5km 정도 혼잡한 모습 이어지고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은 하회차로 화물차 관련 사고로 4km 구간 답답하고요. 오늘 시야가 답답한 곳들도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중부 3터널 부근 정체가 10km 구간으로 꾸준한데요. 경기 광주 지역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4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주의 운전 필요합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대 잊지 마시고 빗길에서 50% 이상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자가 1명 추가돼서 현재까지 8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6명이고 이재민은 4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입니다. 사망자 1명이 추가됐고요.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추가된 사망자는 남성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경기도 화성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덮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숨졌고요. 어제 저녁 6시 50분쯤에는 동작구에서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 지정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도 동작구에서 주택 침수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에 매몰되고 도로상면 토사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4명이 실종됐습니다. 여기 광주에선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수도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 230세대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학교 체육관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 대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관부 어제 새벽 1시가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3단계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입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객선 8개 항로 11척 운항을 추가 통제했고 용인-서울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입니다. 침수된 지하철역 11곳 가운데 10곳은 현재 정상 운행 중이고 5호선 동작역은 이제 오후 2시에 개통 예정입니다. 침수된 지하철도 11곳 중 8곳은 현재까지 복구를 완료했고 대포, 영곡동, 동작 지하철도는 오늘 중 복구 예정입니다. 어젯밤 이 지역을 현장 점검했던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에는 침수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돌면서 피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계속 피해 현장을 돌면서 대책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전에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긴급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대처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대피하고 역류가 발생하거나 도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과 소방대원, 지자체 공무원 등 대응하는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폭우 상황을 보고받고 지침과 지시를 내렸고요. 또 오늘 새벽 6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폭우 현장이나 상황실에 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기록적 폭우 상황에서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동하면 폭우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쓰게 돼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고요. 대통령 역시 폭우 속에 출퇴근하면서 국민과 함께 피해를 체감할 수 있어서 더 긴박하고 긴밀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어제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에는 강남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등 서울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보면서 간밤 비 피해 상황 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인명 피해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밤 폭우로 총 8명이 사망을 했고 6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취재 기자들이 앞서 추가로 상황 설명을 해서 저희는 제보 영상이 들어온 서울 신림동 위주로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구조를 시도하던 당시의 제보 영상입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반지하 창틀을 저렇게 뜯어내고 있고요. 네. 또 현관을 포함한 여러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 판단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물이 지상에서 많이 찬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곳은 반지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미 지상에서도 성인의 그 무릎 높이까지는 물이 차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하 집은 사실상 다 물에 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현관이 보이네요. 현관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젯밤에 이곳 반지하에서 40대 자매 여성 2명과 1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이는 자매 중에 한 명의 딸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사망 원인은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발견 당시에도 이미 저렇게 반지하 집이 거의 물에 다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옆집에 있던 아이들 셋은 모두 구조했는데요. 이 일가족은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사망자 소식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하던 남성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감전사로 추정이 되고요. 또 고양이를 구하러 주거지에 들어갔던 여성 한 명도 사망한 채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버스 정류장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여성과 남성 2명이 각각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숙사용 컨테이너가 무너져서 한 개층이 매몰이 됐는데 안에 있던 43살 중국인 근로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제보 영상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특히 어젯밤 강남 지역에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영상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저희 YTN에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강남이 특히 많이 들어왔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야말로 물에 잠겨버린 상황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보 화면이 들어온 거 보시면 버스들이 거의 잠겨서 천장만 거의 나온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예 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승용차는 보닛이 안 보일 정도로 다 잠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큼지막한 자동차들이 저렇게 지붕만 겨우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버스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서 간밤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건물 위에서 찍은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예 차 지붕이 안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대로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또 빗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서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신논현역 근처에 식당과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 저렇게 간판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전원이 나가버릴 듯한 상황입니다. 또 주거지 인근으로 가보면요. 또 강남에 주거지가 있는데 여기 강남 논현동 건물이 있습니다. 흰 담벼락을 따라서 황토색의 물이 지금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바닥에 보면 이게 담벼락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상태고 저기 지금 잘 보시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실외기가 보이거든요. 떨어져 있네요. 지금. 네, 에어컨 실외기가 지금 파손돼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의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거의 하천이 된 모습을 생생하게 유리창 밖으로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차가 지나가면요. 지금 금방이라도 가게 안에 물이 들어찰 것처럼 출렁이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들어온 제보인데 간밤에 백화점도 침수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타고 저렇게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하 상황 당연히 더 심각하겠죠. 그렇겠죠. 네. 강남에 있는 한 빌딩 지하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 지하 식당가인지 저수지인지 수영장인지 거의 헷갈릴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닥이 원래 어느 정도 높였는지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차 있는 거죠?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다만 저 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거의 허리춤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기가 식당가다 보니까 건물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설이나 어떤 조리시설도 많은데 물이 빠진 다음에 상황이 어떨지는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하면 사실 강남역 지하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굉장히 가득 찬 모습 지금 추가 영상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가 옷가게가 참 많은 곳이라서 이런 상품들을 다 이제 나중에 취합하고 나면 금전 피해가 속출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예, 여기는 흙탕물이 아니어서 좀 얕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찼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서초구 피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저렇게 제 기능을 못한 채 폭포수 같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모습이 저희 제보 영상으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또 이거와 함께 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서초군대 길 한복판에 이제 다음 영상을 띄워주실까요? 네. 저기 지금 보시는 곳이 서초구 일대인데요. 길 한복판에 저기 둥둥 떠다니는 저 하얀색 물체 바로 냉장고입니다. 네, 아무래도 빗물을 빼기 위해서 좀 가게 문 같은 걸 열어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사실 좀 충격적이죠. 저렇게 냉장고가. 이게 여름에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도로가 완전히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하천을 방불케 하는데 저기가 그냥 서초구의 한 대로라는 점이 조금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뭐 길 한복판에서 또 저렇게 냉장고뿐만 아니라 스티로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빨간색 이제 고깔 같은 것도 둥둥 떠다니는 영상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강남에 피해가 또 컸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대치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이른 밤부터 피해가 참 심각했던 곳인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 운전자가 어떻게든 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 같은데 뭐 시동을 걸거나 운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차가 둥둥 뒤로 떠가는 모습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저 정도 잠기면 이제 운전자가 나와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청자분들도 저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일단은 나오셔서 대피를 하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원에 대치동이 많잖아요. 거기에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졸지에 지금 물폭탄을 맞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 안에서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원 건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대치동 모 학원의 내부 건물인데 천장에 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저렇게 쏟아지니까 아이들도 더 속수무책인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밖에 강남 일대를 지나던 차들이 지금 침수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이 제보는 사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대로 일대에 차들이 여전히 서 있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해서 교통 체증까지 발생한다는 상황 저희가 계속 지금 제보를 접하고 있고요. 또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집에 갈 방법이 없어서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피해 통계는 지금으로선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보험회사에 따르면 강남 일대 침수 차량만 약 1,000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재산 피해는 나중에 집계가 돼야겠습니다만 이거 일단 수습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에서 나와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그리고 신대방, 사당, 관악 이런 곳에서도 지금 피해 영상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강남이 가장 피해가 크긴 했지만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피해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추가로 영상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입니다. 뭐 차 한 대가 지나가면 저렇게 파도가 치듯이 물이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관악구도 상황이 사실 비슷합니다. 추가적으로 봉천동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특히 버스 같은 게 지나가면 저 어떤 남성분이 서 있는 쪽으로 물이 그대로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악구에 대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도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대 광장 계단에 새까만 흙탕물이 쏟아져 저렇게 내리는데요. 사람이 만약에 서 있었으면 사실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이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저 정도 흙탕물이면 혹시 주변 산에서 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은지 이런 거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전해드릴 텐데 사실 이번에 산사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요. 네, 일단은 관악구까지 보셨으니까 한번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중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제보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물살 빠른 하천이 아니라 아파트 앞에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네, 일반 도로입니다. 지금 저기 돌도 막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주변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중앙에 있는 것들이 지금 토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예 건너가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런 곳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저 물이 좀 그친다고 하더라도 저 토사를 치우는 작업에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복구 작업에도 한창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의 한 아파트에도 시청자가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정전이 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요. 또 여기가 알아보니까 지하 2층의 주차장이 전부 물에 잠겨서 차들이 지금 빠져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마치 피난을 간 듯이 이렇게 대로 입구에 얽혀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차량을 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또 정전 피해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실 좀 복구가 조금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서요. 특히나 정전 났을 때는 특히나 이 감전 피해도 함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네, 이건 오늘 낮 영상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의 침수 피해 현장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좀 골라온 이유는 빗물은 빠졌지만 저렇게 토사와 돌멩이를 포함한 잔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어긋나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지반이 좀 이렇게 떠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도로 자체가 지금 파손이 된 상태여서요. 뭐 근처에 있는 차들이 파손된 모습 지금 보실 수 있는데 범퍼 그대로 다 떨어져 나갔죠. 예. 그리고 뭐 바퀴, 그러니까 타이어도 빠져 있는데 이 빠진 타이어가 근처에 어디 있는지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차량 피해가 뒤에 보니까 더 많네요. 훨씬.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아파트 근처에 그냥 주차장이어서 이 정도면 집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았나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 양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들어온 제보인데요. 지금 강화면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파손됐는데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이 고립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도로가 파손된 상태여서 뭐 119도 좀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명수는 좀 정확히 집계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최소 한 1,000명 정도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또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좀 산사태 피해가 좀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저렇게 지금 거의 고립된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흙더미가 그대로 쓸려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고요.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인데 뭐 저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 장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사태는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 아직 다친 사람은 확인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피해 상황 자체가 조금 실시간으로 집계가 바로바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오후에 한 번 더 상황을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공동주택들이 보이는데 아마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만 부상자가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런 영상들을 다 봤는데 지하철도 중간중간 통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지하철 영상과 또 도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신분당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저 부분이 지하철 입구 계단입니다. 근데 뭐 흔적조차 보이질 않는 상황이죠. 근데 조금 위험한 게 이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 계단 바로 앞에서 가슴팍까지 차오른 물을 지금 헤치고 막 지나가시잖아요. 이게 떠내려가면 그대로 지하철 입구 쪽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거라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데 가다가 갑자기 휩쓸리면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전조치도 좀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밖에 지하철 9호선 소식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새벽 출근 시간대에 개화 방면으로 가는 구간 일부에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수역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저렇게 개찰구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릴 정도로 침수돼서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서울 수도권에선 종일 비가 내린다고는 합니다. 뭐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생한 현장 그대로 전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는 뉴스는 YTN 혹은 제보는 YTN 카카오톡으로 가능하고요. 전화로는 02398-8282 혹은 8585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보 영상을 찍으실 땐 꼭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비 피해 수가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영상을 찍어 주셔야 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건이 의결됐는데 오늘 오후에는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제적위원은 700명이 넘는데요.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논의되는데요. 조금 전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 5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원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서병수 전국위의장은 인사말에서 비상 상황인 정부와 당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국위원회 회의는 잠시 정회되고 오후 2시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이 추대될 계획인데 오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국위원회가 다시 열린 뒤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ARS 표결이 진행됩니다.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네, 그럼 사실상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 측은 반발할 것 같은데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징계가 끝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친 이준석계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처분 신청은 제가 당대표 보좌역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오늘 의결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별도로 기자회견을 13일 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비대위 활동 기간과 비대위원 구성은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 활동 기간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라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가 20여일도 남지 않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오늘 연이어 토론회가 잡혀 있다고요? 네, 오늘 하루 두 차례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늘 오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3차 방송 토론회를 마쳤고 오후 5시에는 부산에서 한 차례 더 방송 토론을 합니다. 오전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지적이 나오는 당원 80조 개정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당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묻자 이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본질이 아니라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회 2부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김현아입니다. 네, 먼저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 사례가 얼마나 더 확인됐습니까? 지난주 모두 8건의 BA.2.75 변이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모두 해외 유입 환자라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BA.2.75는 감염력 최강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감염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실제 지난주 검출된 변이를 보면 BA.5 변이가 76.3%로 계속 증가하면서 우세종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재유행 확산 속에 재감염 추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자의 5.43%가 재감염자였는데요. 절반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20 세대로 이들이 가정 내 고위험군을 감염시키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규모와 60세 이상 발생 비율,
중환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비수도권의 경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 재유행 정점이 온다곤 하는데 피해도 커져서 걱정입니다. 오늘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만 9,897명입니다. 전주보다는 3만 8천여 명, 1.34배가 늘어서 4월 13일 이후 1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40명 증가해 364명을 기록했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38.5%,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40%나 증가했습니다. 4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사망 피해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기존 백신으로는 항체 형성이 어렵던 면역 저하자 등에게 이브실드를 처방하는 등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브실드 투약 첫날인 어제 18명이 접종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의 경우 고열 자체로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로 조절이 안 된다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낙마 장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정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대응 상황을 좀 짚어보고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지금 정부 대응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이 물에 잠겼습니다. 옛말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게 불이 나면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물난리가 나면 흔적도 안 남긴다. 그만큼 물이 이제 이게 겁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물난리가 얼마나 이게 그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80년 만에 폭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정부의 대응도 80년 만에 굉장히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각별히 비상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은 물에 잠겼는데 대통령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난리 대책이라고 첫 번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해라. 아니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면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지킵니까? 저는 도대체 이 물난리가 나고 엄청난 정말 지금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요 상암동 YTN까지 오는데도 예. 올림픽대로 지금 차를 못 당깁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80년 만에 내린 폭우인 것처럼 정말로 전례 없는 비상적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대응이 정말로 저는 심각하게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울시장 어제 밤 10시쯤 복귀했죠. 예. 행안부 장관 퇴근했다가 밤 10시쯤 복귀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안전 비상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네. 그 몇 명 앉아 있던가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국가 대개의 경우 이럴 때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대통령이 이 노란색 점프를 입고 진두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도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진두 시위하는 모습 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누굴 믿고 따라야 됩니까? 심각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야당이 하는 비판이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야당이 하는 비판을 제대로 좀 새겨 들으셔가지고 비상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비판할 걸 비판을 해야지요. 대통령이 일을 안 했습니까? 밤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의 중요한 현장에 장관, 국무총리가 다 위치를 했고요.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디에 있든 통신이 열려 있고 지시가 되고 정확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대통령 계신 곳에 모든 통신 시설이 다 열려 있었고요. 심지어 이동하는 그 차량을 통해서 다 주의를 하실 수 있는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 대통령이 노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정치 공세이고 이런 재난까지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야당의 상투적인 방법이 좀 작동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습니다. 당시 3시 반경에 확인이 됐고요. 6시 반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새벽 1시 30분에 NSC가 열렸는데 대통령 거기 참여도 안 했고 이길 날 8시 반경에서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이런 상황 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꼬박새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설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출근 시간 같은 경우를 좀 조정해서라도 이 복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지자체나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호우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인명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또 세 번째로 응급복구 최선을 다해서 이 민간까지도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지시상에 밤 12시에 다 내려갔습니다. 밤 새우면서 보고 다 받았습니다. 예. 아니 중앙대책안전본부에 이 전파 안 입고 나타났다라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밤새워 일한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갔었을 때 이 대통령이나 군의 사령관들도 전쟁할 때 소대 중대하는 데까지 나갑니까? 각각 현장에 다 장악을 해서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것인지 이기는지 점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걸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국정을 운영했었던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난에 대해서까지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런 고질병이 도진 것 같은데 정말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순애 장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 예. 아니 야당과 언론의 검증 작업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한 것을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라고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난리 났는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야당 탓을 합니다. 전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의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면 그 국정 지지율 있잖아요. 오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80년 만에 폭우면 기존의 대응 방식을 벗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 방식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어디 계셨죠? 집에 계셨어요. 핸드폰 다 되죠. 통신 다 되죠. 다 열려 있죠. 뭐 전화로 하면 됐다. 전화로 다 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왜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행자부에 행안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설치가 돼 있죠? 그러면 국무총리는 왜 안전비상회의를 주재를 해서 회의를 열죠? 늦었지만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왜 근무지로 다시 출근을 합니까? 밤 10시 넘어서. 대통령이 집에 앉아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아니 그런 말씀이면 출근을 왜 합니까? 오늘은 그러면 왜 중앙재난대책본부 왜 나옵니까? 다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SNS 보십시오. 온라인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서울은 물에 잠겼는데 노란색 옷을 입은 대통령은 끝끝내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9시도 아닙니다. 9시 반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 11시까지 출근하라 그럽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황당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아니 더 빨리 나가가지고 지금 배수 이 펌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시가 대도시로서 설계가 돼 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 이 수도 서울에서 이 물난리 때문에 사람이 8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집권 여당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야당과 언론의 비판, SNS에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이 비판적 비판에 대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하고 남 탓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천 의원님,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시할 거 시간대별로 안 했고 일을 안 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지시가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소홀히 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지시사항이 공무원들 11시까지 출근하시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지금 안 나가 있습니까? 아니 11시까지 출근하는 게 첫 번째 물난리 대책인데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인가요? 집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재난하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통 상황,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으니 이런 걸 조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잘못됐습니까? 이 꼬투리 잡을 걸 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지시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비판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굉장히 포장을 잘해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집권을 했었던 민주당으로서 난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요. 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시간 사이에 13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네. 이거 다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 제가 지금 말들은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 일을 안 하셨거나 지시가 안 내려갔거나 정말로 모든 것을 태만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총리도 나가 있고 장관도 나가 있고 시장도 나가 있고 대통령도 다 통신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황을 장악을 하고 밤새워서 일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덮어씌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초저녁에 호우경보가 예보가 됐습니다. 모든 언론 방송에서 이 서울 수도권 동서로 걸쳐져 있는 이 정체 기상 상황에 호우경보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퇴근하셨죠. 그리고 한 퇴근 시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다 집무실로 다 복귀를 하죠. 그때까지 대통령 눈에 안 보였습니다. 집에 계셨죠. 집에서 무슨 대책을 내리고 했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왜 있습니까?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두에 서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뭐 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지시는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금 잘했다고 지금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보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내렸는데 11시까지 출근하라는 대책.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뭐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까? 물난리 난 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보여야 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통령이 내려야 될 지시가 부적절했고 그나마 그 다음날 나타난 것도 아침 9시도 아니고 9시 반에 나타나가지고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지금 8명이 돌아가시고요.
이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 집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단지 야당의 비판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중앙정부가 움직이고 대통령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더 분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게 들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현장에 가거나 중앙사고대책본부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한 것이지요. 거기가 총리가 없었습니까? 장관이 없었습니까? 실무진들이 일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태만히 했거나 아예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야당이 비판을 하십시오. 밤새워서 일을 하고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헌 이런 대통령을 지금 현재 당연히 이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자도 있고 안타깝지요. 그런 정서하고 묶어가지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난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대통령 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격하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일을 안 했거나 지시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를 경영해 본 집권 세력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우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나타나셔야 될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얼굴을 보이셔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다.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됐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런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해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하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나타나서 얼굴을 보이는 것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밤새워 일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집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시사항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사항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만 있었습니까? 11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사항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그런 지시를 안 내려가지고 오히려 더 대란이 일어나는 게 더 맞습니까 지금? 국가위기센터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교통이 모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교통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불편을 겪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이 일을 수습하고 있으니 현장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시차를 두고 출근을 해서 국가 일을 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트집 잡을 걸 트집 잡으십시오. 이거 있을 수 없는 트집입니다. 윤석열 생트집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왜 갔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뜨면 의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호다 뭐다 해가지고 불 끄는데 방해가 될 텐데 그 불이 난 데는 또 왜 갔습니까 그러면? 그럼 불이 났을 때는 가도 되고 물난리가 났는데 가면 안 됩니까? 낫지 않습니까? 나타나야 될 곳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안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습하고 대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한 평가보다는 뭐 추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진 사퇴한 박순애 장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임명장 드릴 때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참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께서 세상 천지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5살짜리 아이들 학교에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대통령 지지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질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 오로지 100% 교육부 장관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이 5살짜리 아이들 학교 가는 신속한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하다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니까 국민들 저항에 부딪힌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라는 말씀 한 말씀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교육부 장관이 다 잘못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잘못한 측면이 크죠. 그러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그동안의 메시지 보세요. 대통령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 한 분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날 만한 사안은 아니죠.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첫 낙마자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토탈 전부 다 해서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낙마한 6명을 추천한 시스템이 있고 검증을 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했던 그 시스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경찰국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말하자면 동해 황씨 아들, 강릉의 우씨 아들, 그 다음에 거구 유튜버들 취직시키고 뭐 또 특수관계인들 취직 다 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비서관, 대통령과 검찰에서 특수한 관계를 맺었던 청와대 내 실세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같은 권한 없는 사람들 말고 교육부 장관과 같은 권한 없는 사람들 말고 실제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대통령께서 초심과 국민을 말씀하셨는데 초심과 국민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진정성, 국민들께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제가 반박을 하려니까 잊어버렸어요. 생각나 내려주시죠. 예, 대통령께서 5살 입학하는 거를 빨리 검토하라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미래 산업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교육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이래서 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거예요. 이 5살 안은 지금 민주당도 검토를 했었던 것들이에요. 전에 검토를 한 거예요.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섣불리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 시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찌됐든 그 책임을 지고 박순애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사 문제 다 공격을 하고 다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받고 있었던 조국도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례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공격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지는 전 자명하다고 봐요. 수사받고 있었던 그리 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그 야당의 이야기 수사받는 사람도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태를 교육부 장관께서 사퇴를 하신 거고 또 야당도 공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다 함께 여야나 다 이 제도의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 좀 가혹한 비판을 오늘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의장님께 드리는 비판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게 드리는 비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돼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해서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큰 잘못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야당의 역할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당하지 못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인력 공급, 산업 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과 인력 공급, 산업적 측면에서 인력 공급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인력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인 산업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빨리 보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98%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초심,
국민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야말로 국정쇄신의 동력이 되려면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진정성과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공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재 육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모든 이제 과정이 끝나면 기업으로 갈 사람, 또 학계로 갈 사람, 여러 분야로 갈 사람들을 이제 이 인재를 육성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학제 개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연구되거나 실행 단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동의 과정도 없이 불쑥이게 뛰쳐나오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혀 검토가 안 됐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일까요? 그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야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까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이 안정되어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으로서는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로써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고요. 이제 오후 2시 의총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알려진 내용인 거죠? 네, 주호영 의원께서는 원내대표도 하셨었고요. 또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셨었어요. 그리고 5선이시고 또 정부 부처의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고 굉장히 인품과 실력 그리고 이 소통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체제를 전환할 때 거의 뭐 초선, 재선, 삼성그룹 이상에서 우리 주호영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한테도 이럴 때는 그래도 가장 경험이 있고 또 풍부한 이 정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주호영 대표께서 좀 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각 부분별에 있는 의원들의 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다 수렴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원내대표께서 아마 물밑으로 또 주호영 대표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그런 요청도 공식적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 대표님께서도 항상 꾸준히 일하실 때 야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서셔가지고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참 비상적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수 팔 걷어 붙이시고 당 수습을 위해서 나서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대위 기간은 얼마나 하는 게 좀 적당하다고 이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님이 오시면 또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논들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가는 것이 과연 당에 가장 그 좋은 기간이냐 이런 판단을
아마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국이나 뭐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성격을 좀 규정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간 같은 경우는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예. 이제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 상황을 정리해 줄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그 흐름에 대해서 잡아주는 거고요.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을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그만둬버리고 또 가출도 2번 해버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신뢰를 많이 상실한 측면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자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표를 도움을 줬건 10표를 도움을 줬건 100표를 도움을 줬건 이준석 대표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자인 대통령이 조금 더 관대하게, 조금 더 포용력 있게, 조금 더 느긋하고 이 울타리가 넓은 큰 형님과 같은 품이 넓은 그런 대통령 또는 성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 가지고 설사 좀 마음에 안 들고 설사 좀 이게 정말 이게 같이 하기 힘들다. 의견이 너무 틀리다 하더라도 이 넓은 품성을 가지고서 그는 이제 포용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안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정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그냥 퇴출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과연 제대로 끼우는 것이 맞는지라는 이제 좀 이제 실망감이랄까 이런 게 좀 있고 이게 아마 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락하고 끝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느 시기가 되고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이런 걸로 또 이게 되살아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시고 너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이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아서 이게 국정 운영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 출구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될지 뭐 마련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정치라고는 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마련해 줄 수도 있는데 도저히 이게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비대위적 상황으로 넘어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좀 여러 가지 당을 위한 먼저 당이 잘 되고 정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좀 양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께도 아마 많은 의원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인식을 공유하고 조금 자제하자라고는 얘기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것 가지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정치하는 집단이니까 각각의 의견들이 다 충돌하고 때로는 합해지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많은 몇몇의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아마 의원들께서 지금 당을 수습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들 의견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직접 의견을 좀 조율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요 자주 뭐 저야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뵙고 상의하고 당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도 계속 비대위 관련해서 소식은 들어올 테니까요. 이어서 또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전국 토론회가 열렸는데 아무래도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 의원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당헌 80조는 그냥 냅둬야 된다. 그냥 냅두고 가자라는 이제 뭐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당헌 당규라는 것은 이게 당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거든요. 근데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또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헌법이나 법률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현실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법률안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대를 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를 발목 잡고 있다거나 또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이게 좀 악습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당헌 당규라는 것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고정불변의 어떤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당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당헌 당규도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와 기소라는 것을 어떤 야당을 이제 대하는 어떤 뭐 이런 이제 무기로 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당헌 당규가 오히려 이제 수사 기소를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데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고 적어도 뭐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저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이재명 의원과 연계가 되고 또 마침 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헌 80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손대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현실 또한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지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성품으로 봐서 상당히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난처합니다. 상대당인데 처분하실 게 있어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무슨 상황 변화가 있죠? 지금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게 박용진 의원이 있나요? 강훈식 의원이 있나요?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헌을 바꿔가지고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안 내놓게 하자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수 없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소가 될 거라는 거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면 수사해라. 내가 변명하고 때로는 내가 다 증명해낼 테니까 난 자신 있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나갈 것이지 이거를 기소를 다 가정을 해서 법을 당헌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보고요. 헌법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소가 되더라도 저에 대해서 1차 판결 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이 헌법을 좀 바꿔주십시오. 똑같은 건데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옛날에 성비 사건 났었을 때요.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안희정 같은 이런 분들이 성비 사건 났었을 때 당헌 당규에 후보를 안 내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이것을 또 열어가지고 이게 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당은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우리 전 의원님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셔도 힘이 안 됩니다. 소수가 돼서.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법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정한 이 규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일종 이사님께서 민주당 말씀하실 때 얼굴이 확 펴시는 것 같아요. 모처럼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비였습니다. 일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모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115년 만의 폭우였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자갈이 섞인 산사태가 도심 아파트를 위협합니다. 2011년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당시 서울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최고 113mm. 그런데 밤사이 내린 비는 이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동작구에서 기록된 1시간 강우량은 141.5mm.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1942년에 118.6mm를 크게 뛰어넘는 양입니다. 일 강우량도 381.5mm로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020년 전후서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호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비는 더 자주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속출합니다.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비에 배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당 한 80mm 정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 침수에 대한 배수 체계를 바꿔야 되는. 방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큼 재난관리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사망자가 1명이 늘어서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명 추가된 사망자는 남성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화성에서 산사태로 토사에 깔려 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숨졌습니다. 어제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졌고 주택 침수로 또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에 매몰되고 도로 사면 토사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맨홀 하수구 등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230세대 391명이 나와 현재 학교, 체육관 등에 흩어져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서울 강남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차량과 건물이 침수됐는데 큰 비가 오면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적재함 끝에까지 지금 넘쳐가고 있어. 연장도 다 버리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제가. 비슷한 시각 인근 논현동에서도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대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차에 사람이 있었어요. 길가 하수도에서부터 물이 역류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보고 물이 쓸러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뿜은 거예요. 한 10분 걸렸나? 반포동 고속터미널 지하 대형 상가에도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삼성동 코엑스 지하 주차장도 침수되면서 차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와 이거는 와.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서는 학원 천장에서 쏟아진 빗물에 학생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후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가 많은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밤사이 강남 지역 소방당국과 구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최대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예고돼 있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운행이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는 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로 노들로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양방향 구간과 언주로 개포 지하차도 양방향 구간 등 시내 일반 도로 8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포대로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에서 여의 상류 양방향 구간 등 서울 도시 고속도로 6곳도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서울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이 막히면서 출근길은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출근길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형광우비를 입은 경찰은 팔을 흔들어 우회하라고 손짓합니다. 초조한 듯 창문을 내려 물어보지만 지나갈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올림픽대로가 통제됐어요? 네네. 직진하시거나 유턴하셔야 돼요. 간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에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포대교 저기 넘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막히더라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동작구에선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한창 물을 빼냈지만 역부족. 그 바람에 급행열차는 아예 멈췄고 일반 열차만 일부 구간을 겨우 다니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할 수 없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촌역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전역에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역의 대형 침수는 11년 전에도 있었고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 개선 공사를 벌여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번에 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임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강남대로 일대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역류해 뿜어져 나옵니다. 빗길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다 같이 밀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살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많이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전 해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강남역 배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옆 역삼역보다 14m나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데다 하수관로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것을 침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하수 흐름을 개선하고 하수관 용량도 키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95mm, 그러니까 최대 이제 100mm까지 95mm 3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빗물 흐름을 대량으로 분산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올 만한 폭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호언이 무색하게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견디고 오는 9월 완공되면 95mm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92.5mm까지 치솟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 침수를 막으려면 결국 배수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제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 강수량에 맞춘 장기적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에 집중호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리고 튕겨오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길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릅니다. 어떡해요? 쏟아지는 비에 수십 킬로그램 맨홀 뚜껑을 뚫고 하수도가 치솟은 겁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하수가 역류했고 실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맨홀에 빠진 남성을 시민들이 모여 꺼냅니다. 아니 이거 저기 좀 불렀어 이거 맨홀이라고 바다에. 폭우에 뚜껑이 열린 걸 미처 보지 못한 거로 보이는데 이 같은 맨홀 사고는 물이 찰 수 있는 집중호우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의 공사 현장에선 맨홀서 작업하던 50대가 폭우에 갇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맨홀 사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며 발생하기도 하는데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면 40kg의 철제 맨홀 뚜껑이 순식간에 튀어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물에 잠겨 맨홀 구분이 어려울 땐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큰 것이 한 50kg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뭐 가볍게 들어 올리죠. 전조 현상이 없이 그냥 물이 꽉 차면 바로 들어 올라 버리죠. 왜냐면 압력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저 먼 데서부터. 맨홀 사고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 열린 맨홀 뚜껑이 계속 열려 있을 수 있어 보행자나 차량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부지방 폭우 피해와 관련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먼저 인명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 뒤 집중호우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저지대 침수지역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도로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하면서 천재지변은 불가피하지만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최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수십억 상당의 탈세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A씨와 아들 2명 등은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일부 땅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YTN은 회장과 2 아들, 3부자가 모두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 일가의 토지 거래 과정 등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100억 원이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수억 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습니다. 수령 여부 통지가 왔습니다. 주임수액에 대해서. 납부가 됐을 때는 통지를 하게 됐거든요. 자체 농지를 가격에 저가에 양도했기 때문에 그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적자입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탈세에 대한 세금이 적어도 20억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쩐 일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 세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세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0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밤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1시간 전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매우 강한 비구름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433mm, 서초구에는 41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경기도 여주와 양평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3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도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호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하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